야, 밥값이나 내고 조용히 꺼져. 너처럼 팍삭은 여편네가 사모님 소리 듣는 거 역겹지도 않니? 15년 세월 남편 뒷바라지에 친정 건물까지 팔아 시댁을 일으켰건만 남편의 대기업 이사 승진 파티 날 제게 돌아온 건 불륜녀를 옆에 낀 남편과 시어머니의 잔인한 독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이미 집을 팔고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 스웨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사실을요. 장고 영혼의 파티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70통의 비명 섞인 전화. 조강지처를 벌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 창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겨울바람이 거실을 날카롭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넓은 거실엔 정적만이 감돌았고 벽면에 걸린 커다란 괴종시계의 추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제깍제깍 소리를 내며 제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밤 11시 45분. 식탁 위에는 남편 민석이 좋아하던 달큰한 된장찌개와 노릇하게 구워낸 조기 2마리가 이미 하얗게 기름이 굳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식탁 앞에 망부석처럼 앉아 벌써 몇 시간째 꺼진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칠어진 제 손마디를 만져보았습니다. 핸드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겨울만 되면 가차없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나오는 이 손. 손톱 밑에는 아직도 저녁에 다듬은 파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손은 지난 15년 세월 동안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증명해주는 훈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15년 전 결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친정아버지는 결혼식 날 아침까지 제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하셨죠. 수진아,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저놈, 눈빛에 야망만 가득하고 덕이 없어.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은 남의 희생을 발판 삼아 올라갈 뿐 고마워할 줄 모르는 법이야. 나중에 네가 고생할 게 눈에 선하다. 그때 저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남편 민석이 가난한 고시생인 것도 시댁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제 눈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야망을 열정이라 믿었고 그 사람의 차가움을 성공을 향한 집념이라 여겼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대로 결혼을 허락하시면서 제 명의로 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마지막 보루라며 남겨주셨습니다. 이건 절대로 저놈한테 넘기지 말고 네가 쥐고 있어라. 내 목숨줄이다. 그 말씀이 15년 뒤에 제 인생을 구할 유일한 구명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전쟁이었습니다. 남편이 공부에 전념하고 또 회사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 동안 저는 제 삶을 통째로 지워버렸습니다. 낮에는 시장 바닥을 돌며 콩나물값 500원을 깎으려 식은 땀을 흘리며 실랑이를 벌였고 밤에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고액 과외 알바를 뛰어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쥐꼬리만한 임대료는 제 옷 한 벌 사는데 쓰는 대신 고스란히 남편의 책값과 시댁의 생활비 그리고 시어머니의 툭하면 터지는 병원비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우리 어머니한테도 잘할게. 그 시절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약속 하나면 제 고생은 다 녹아내리는 줄 알았지요. 시어머니는 또 어땠나요? 우리 귀한 아들기 살려야 한다며 툭하면 전화를 걸어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수진아, 내 시누이 시집갈 때 가전제품은 네가 해줘야 하지 않겠니? 네가 이 집안의 기둥인데. 그 말에 속아 저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상가의 보증금까지
헐어 신우이 혼수를 해줬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너 같은 며느리는 하늘이 내린 복이다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죠. 그게 다 독이 든 사탕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가문을 일으킨다는 보람에 웃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바쳤습니다. 남편은 승승장구했고 마침내 이번 주 대기업 이사 승진이라는 파격적인 인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모두 수진 씨가 내조를 잘해서 남편이 출세했다며 부러움 섞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아들 자랑을 하느라 입이 귀에 걸리셨죠. 저 역시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꽃길만 걸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승진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집은 그저 잠만 자는 호텔처럼 여겼고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후각을 자극하는 그 낯선 향기. 담배 연기와 땀 냄새가 섞인 남자의 찌든 냄새가 아니라 백화점 명품 코너를 지날 때나 맡을 법한 달콤하고 가벼운 그러면서도 은근히 사람을 유혹하는 플로럴 향. 20대 어린 여자들이나 쓸 법한 그 발랄한 향기는 남편이 현관문을 들어설 때마다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요즘 향수 써? 냄새가 평소랑 좀 다르네. 조심스럽게 건넨 제 말에 남편은 오히려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래처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 향수가 좀 밴 모양이지. 당신은 이 나이에 의부증이라도 생겼어? 사람을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해? 피곤해 죽겠는데 정말 사람 잡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은 코트를 거칠게 소파에 내던지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향해 내뱉는 말치고는 너무나도 날카롭고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남편의 코트를 주워들었습니다. 정리하려던 찰나 코트 속주머니 사이로 분홍색 종이 한 조각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강남에 있는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습니다. 2인 코스 요리에 빈티지 와인, 그리고 케이크 예약 비용까지 총액이 95만 원이 찍혀 있더군요. 제가 아이들 교육비 아끼고 본인 옷 한 벌 안 사 입으며 10원 한 장 벌벌 떨며 모은 돈이 남편의 단 한 끼 식사로 날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무너뜨린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영수증 뒷면에 휘갈겨진 둥글둥글하고 발랄한 손글씨였습니다. 우리 자기, 이사 승진 너무너무 축하해. 이젠 걸림돌 없이 우리 둘이서만 꽃길 걷자. 사랑해. 걸림돌. 그 단어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사랑하는 아내도 인생의 동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승진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이용해온 걸림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5년 동안 제가 쌓아온 세계가 한순간에 거대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콩나물 값을 아끼고 시댁 식구들 비위를 맞추며 뒷바라지하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와인을 마시며 저를 치워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다시 남편의 코트 주머니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자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제 안의 차가운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수진아, 참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기고만장할 때 저 인간이 가진 모든 걸 앗아와야 해.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된장찌개를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의 매매 시세와 제 단독 명의로 된 예금 통장의 잔액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 정착해 살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엘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엘린, 나 정말 갈 것 같아. 준비 좀 도와줘.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갑게 식혀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날 밤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민서가, 네가 승진이라는 구름 위로 올라가는 그 순간을 기다릴게. 네가 가장 아끼는 그 돈과 명예, 그리고 네가 복덩이라 부르는 그 여자까지 포함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통째로 드러내버리는지 똑똑히 지켜봐. 제 인생의 진짜 승진은 바로 오늘 이 지옥 같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태연하게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15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맞나 싶어 소름이 돋더군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킨 저는 남편의 가방과 옷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제 본 영수증 외에도 차 한 대시보드 깊숙한 곳에서는 제가 모르는 명품 브랜드의 보증서와 여분의 차 키가 담긴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일찍 집을 나서는 남편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15년 동안 그저 남편만 믿고 살았던 제가 생전 처음으로 미행이라는 걸 하게 된 겁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남편의 차가 멈춰선 곳은 회사 근처의 화려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잠시 후 오피스텔 로비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오더군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딱 봐도 제 딸뻘이라고 해도 믿을 법한 생기가 넘치는 20대 여자였습니다. 짧은 스커트에 긴 생머리, 그리고 멀리서 봐도 화사한 얼굴. 남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여자를 향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대낮에 길거리에서 서로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 모습은 마치 갓 연애를 시작한 풋내기 대학생들 같았습니다. 제가 임신을 못해 산부인과를 전전할 때도 시댁 식구들에게 치여 울며 들어올 때도 한 번도 제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 다정함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15년을 딸처럼 모신 시어머니니까 적어도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민석 씨가 바람을 피워요. 20대 어린 여자랑 오피스텔까지 얻어서 살림을 차렸다고요. 제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서자마자 울음 섞인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라기는커녕 귀찮은 파리를 쫓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야, 수진아. 너도 참 눈치도 없다. 그래, 민석이가 지영이 만나는 거 내가 허락했다. 왜? 걔는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걔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민석이 승진 운이 트였지. 싹싹하게 내 용돈이며 가방이며 챙겨주지. 너처럼 매일 돈 아끼라며 잔소리만 하는 며느리랑은 차원이 달라. 그 순간 시어머니의 방 한구석에 놓인 화려한 오렌지색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제가 본 그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준 생활비를 아껴서 산 게 아니라 남편의 불륜녀가 상납한 뇌물에 이미 마음을 홀딱 뺏기신 거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어머니 무릎 수술비 대드리고 시누이 혼수까지 해줬는데, 제가 이 집안을 어떻게 일으켰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저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건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서 당연히 할 도리였고, 이제 우리 민석이도 곧 이사님 소리 듣는데 너처럼 나이 먹고 팍 삭은 아내가 옆에 있으면 모양새가 살겠니? 지영이 같은 애가 딱 옆에 있어야 그림이 나오지. 너 이제 그만 짐 싸서 조용히 물러나라. 애도 못 낳는 돌개집 주제에 우리 집안대 끊을 일 있니? 돌개집. 그 잔인한 말이 제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15년 전 시댁의 가난을 함께 짊어지며 밤낮으로 과외 알바를 뛰었던 수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쓰고 버릴 소모품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짤 수 없는 마른 걸레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집 현관문 번호키 소리가 들리더니 아까 봤던 그 여자, 지영이 남편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영은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콧소리를 섞으며 애교를 떨더군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 이분은 누구세요? 설마 아까 말씀하신 그... 지영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말씀 들었지? 이제 우리 서로 그만하자. 지영이 임신했어. 우리 집안에 드디어 대를 이을 아이가 생겼다고. 네가 양심이 있으면 이쯤에서 알아서 비켜줘야 하는 거 아니니? 임신. 그 말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던 축복이 제 남편을 뺏어간 불륜녀의 뱃속에 있다는 사실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까지 방에서 나오며 거들더군요. 언니, 이제 그만 집에서 나가주세요. 지영이가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언니처럼 깐깐하게 가계부 검사하는 사람, 우리도 질색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극심한 분노가 온몸을 마비시켰거든요. 저는 가방을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지영의 웃음소리와 시어머니의 칭찬 섞인 목소리가 제 등 뒤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갑게 가라앉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이건 내 목숨줄이다. 절대 남편한테 넘기지 마라.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돈과 명예, 그리고 그 복덩이라는 여자까지 내가 어떻게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주는지 똑똑히 지켜봐. 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서재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관리해왔던 모든 부동산 서류와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공동명의로 해둔 줄 알고 있겠지만 사실 저는 친정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모든 주요 자산을 제 단독 명의로 유지해 왔습니다. 인감도장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수진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급매물들 오늘 당장 진행해 주세요. 아파트랑 상가 전부 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그들의 발밑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승진 파티를 기대하며 최고급 샴페인을 준비할 때 저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안락함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만들 준비를 끝냈습니다.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뜨거운 분노는
얼음처럼 차가운 계획이 되었고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듯 나와 차에 올라탄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인생은 이미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남겨주신 그 상가 건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남편은 당연히 이 모든 게 부부 공동의 재산이고 언젠가 자기가 다 주무를 수 있는 돈이라 믿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참으로 영리한 분이셨습니다. 결혼 전 증여를 통해 철저하게 제 단독 명의로 묶어두셨고 사후에도 제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법적인 장치를 다 해두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소 친분이 있던 부동산 박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제 아버지 때부터 거래를 해오던 신용 있는 분이셨죠. 박 사장님, 저 수진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급매물건 지금 바로 진행하고 싶어서요. 네, 아파트랑 상가 둘 다요.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아도 상관없으니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다 치를 수 있는 매수자를 찾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하면서도 묘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15년 동안 쓸고 닦으며 정성을 들인 곳입니다. 남편이 승진하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자며 꿈을 키웠던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저들에게 지옥의 덫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은행 지점장님께 전화를 걸어 제 단독 명의로 된 예금과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외화로 환전해 스웨덴 친구 엘린의 계좌로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작업하고 있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거만한 태도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수진아, 낮에 어머니 댁에서 있었던 일은 내가 사과하마. 하지만 지영이 뱃속에 있는 내 아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승진 파티 끝나면 조용히 갈라서자. 아파트는 내가 살아야 하니 네가 몸만 나가주면 좋겠어. 위자료는 적당히 챙겨줄 테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몸만 나가라니요? 제가 뒷바라지에서 이사 승진까지 시켜놨더니 이제는 제가 살고 있는 제 집에서 저를 내쫓겠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냘픈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지영 씨가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알았어요, 민석 씨. 승진 파티까지만 아내 노릇 제대로 해줄게요. 당신 체면도 있는데 이사 승진 날 마누라랑 이혼했다는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대신 그 전까지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도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제 비굴한 모습에 남편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역시 넌 말이 통하는구나. 그래, 승진 파티 때 상무님들 많이 오시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줘. 지영이도 내가 잘 타일러 놓을게. 파티 끝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 서류 도장 찍어줄 테니까.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그의 스마트폰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불륜녀 지영과의 대화방은 가관이더군요. 자기야, 그 아줌마 곧 나간대. 승진 파티 끝나면 우리가 그 집 주인이야. 오빠 진짜 최고. 우리 아기랑 그 넓은 집에서 살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 둘은 벌써 제가 판 함정 속에서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캡처해서 제 메일로 전송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박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의 빌딩을 여러 채 가진 현금 부자가 제 아파트와 상가를 통째로 매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잔금은 3일 뒤에 전액 입금하기로 했죠.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한 채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이민을 위한 짐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와 제 복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야, 수진아. 민석이 승진 파티 때 입을 옷 지영이가 골라줬다. 너는 그날 눈에 띄지 않게 수수한 거 입고 와서 서빙이나 잘해라. 그리고 파티 비용, 그거 네가 친정에서 받은 상가 임대료로 결제하는 거 잊지 마라. 민석이 이제 이사인데 격식 있게 해야 하지 않겠니?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주 격식 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파티가 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여전히 자기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줄 알고 기세등등해 하시더군요.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명의로 된 모든 가족 카드의 사용 한도를 제가 관리하는 관리자 권한으로 교묘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승진 파티가 열리는 그 시각에 맞춰 모든 카드가 분실 신고와 함께 거래 정지가 되도록 예약 설정을 해두었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이제 15년 동안 짊어지고 왔던 며느리라는 굴레와 조강지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재산을 자기를 위해 남겨두고 떠날 줄 알겠지만 그가 파티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순간 그가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은 통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파티를 이틀 앞둔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마지막으로 아버님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저 이제 저 사람들의 지옥에서 탈출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며칠 전보다 훨씬 생기 있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40대의 수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복수의 무대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조용히 짐을 싸서 스웨덴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제 돈으로 명품을 쇼핑하고 지영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승진 파티 때 상무님께 지영이를 내조 잘하는 예비 신부로 소개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죠. 그래요, 민석 씨. 마음껏 즐기세요. 당신이 누리는 그 모든 호사가 사실은 당신 인생의 마지막 축제가 될 테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비행기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승진 파티가 열리는 날 밤 11시, 스웨덴 스톡홀름행 퍼스트 클래스 좌석. 저는 그 시각 구름 위에서 그들의 비명을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7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겠지만 저는 그 전화를 절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번호를 아예 바꿔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잠이 들겠지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은 이제 완벽하게 짜였습니다. 먹잇감들은 스스로 거미줄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그들이 파멸의 늪으로 빠지는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15년의 헌신에 대한 마지막 대가는 바로 그들의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이사 승진 파티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은 눈부시게 푸르렀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짐은 이미 다 쌌습니다. 15년의 세월을 단 2개의 커다란 이민 가방에 압축해 넣고 나니 참 허망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늘 밤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작별 인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내내 남편은 거울 앞에서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명품 수트를 입어보며 연신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길에서 권력에 취한 남자의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아, 이 넥타이 어때? 상무님들이 좋아하실까? 그는 마치 제가 여전히 자기의 충실한 비서이자 조력자인 줄 알고 천연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신한테 딱 어울려요. 오늘 파티에서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빛날 거예요. 제 말의 진짜 의미가 추락하기 직전의 마지막 빛이라는 걸 그는 꿈에도 몰랐겠지요. 점심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도 쩌렁쩌렁하던 그 목소리는 아들의 출세 덕분에 한층 더 위세가 당당해져 있었습니다. 야, 수진아, 너 지금 어디냐? 오늘 호텔 파티 준비 다 됐지? 네, 어머니. 예약 다 확인했어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말이다. 오늘 말이야, 상무님들이랑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니.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 파티 자리에 너는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 씨 승진 파티인데 아내인 제가 안 간다니요? 얘가 눈치가 없긴. 너 요즘 얼굴 봐라.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팍 사가가지고는. 이사 사모님 소리 듣기엔 너무 급이 떨어지잖니. 안 그래도 지영이가 오늘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고 오기로 했다. 지영이 옆에 세워두면 우리 민석이가 얼마나 젊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겠냐? 너는 그저 집에서 조용히 기도나 하고 있어라.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시장 바닥을 구르고 밤잠 설쳐가며 뒷바라지한 대가가 급이 떨어진다는 말이라니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망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호텔 식대랑 술값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더라. 민석이는 이제 체면이 있어서 그런 돈 자기가 직접 내고 그러면 안 돼. 네가 친정에서 받은 상가 임대료 모아둔 거 있지? 그거 호텔 데스크에 미리 맡겨둬라. 너는 밥값이나 내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오늘 네가 할 일이다. 알겠니? 네, 어머니. 알겠어요. 밥값 제가 확실하게 책임질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그래. 역시 넌 순종적이라서 좋아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지갑, 그저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7시 파티가 열리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김민석 이사 승진 축하연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더군요. 그 현수막을 보는데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현수막이 내일이면 그에게 얼마나 큰 수치가 될지 상상만 해도 짜릿했습니다. 멀리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의 팔짱을 낀 채 여왕이라도 된 양거드름을 피우는 불륜녀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제가 사준 남편의 카드로 산 게 분명한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영의 손을 꼭 잡고 지인들에게 우리 새며느리야 얼마나 복덩이인지 몰라라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지영이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머, 언니 오셨어요? 어머님 말씀 못 들으셨나 봐. 여긴 언니 같은 분이 올 자리가 아닌데. 옷차림이 너무 소박하시다. 남편도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너 여기 왜 왔어?
어머니가 집에서 쉬라고 하셨잖아. 상무님들 오시기 전에 얼른 가.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을 낚아채며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야, 너 미쳤니? 지영이가 기분 잡치면 어떡하려고 여기까지 와. 돈은? 돈은 맡겼어? 저는 가방에서 제 개인 카드를 꺼내 시어머니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호텔 데스크에 이미 말해뒀어요. 파티 끝나고 결제할 때 이 카드로 긁으라고요. 한도 넉넉하니까 마음껏 시키세요. 오늘은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날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카드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얼른 가로채더군요. 그래, 역시 넌 이 맛에 쓴다니까. 자, 이제 카드 맡겼으니까 너는 얼른 꺼져. 괜히 여기서 얼쩡거리다가 민석이 앞길 막지 말고. 저는 시어머니의 그 탐욕스러운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지영이 다정하게 건배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마음껏 즐기세요. 샴페인도 제일 비싼 걸로 따고 스테이크도 최고급으로 썰어 드세요. 당신들이 마시는 그 술 한 잔, 고기 한 점이 당신들 인생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저는 호텔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카드를 건네며 미리 준비한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이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제가 전화를 드리면 그때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 전에 다른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무조건 거절해 주시고요. 직원은 의아해했지만 제가 미리 챙겨준 넉넉한 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흥겨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15년의 지옥 같은 세월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를 나와 미리 예약해둔 콜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명의로 된 모든 가족 카드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밤 9시 파티가 절정에 달하고 가장 비싼 와인들이 줄줄이 비워질 그 시각에 맞춰 모든 카드를 분실 신고로 처리하고 한도를 0원으로 조정하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참 아름답더군요. 시어머니는 지금쯤 지영이와 함께 상무님 부인들에게 아부하며 비싼 와인을 들이켜고 있겠지요. 남편은 이사자리에 앉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그 화려한 축제는 제가 비행기에 몸을 싣는 그 순간 차디찬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손님, 공항 다 왔습니다. 기사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이민 가방을 끌고 공항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8시 40분. 이제 20분 뒤면 저들이 믿고 있던 모든 경제적 토대가 무너집니다. 장고, 영원의 공포, 그리고 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처절한 비명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출국 게이트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파티 즐거우신가요? 밥값은 제가 확실하게 책임졌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잘 모셨습니다. 이제 그 복덩이랑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그 길로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70통이 아니라 700통의 전화가 걸려와도 저는 들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승진은 바로 지금 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정각. 인천공항 터미널의 대형 전광판 숫자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며 저는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막 비행기 탑승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같은 시각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그곳의 풍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아마도 비싼 와인 향과 가증스러운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들만의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기 직전의 풍경 말입니다. 그 시각 호텔 연회장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을 겁니다. 남편은 상무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사 김민석입니다. 를 연신 외쳐댔겠지요. 시어머니는 지영이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우리 집안 복덩이야. 얘 덕분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출세했다니까. 라며 제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 우쭐해 있었을 겁니다. 지영이는 제 카드로 산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보란 듯이 올려두고 상무님 사모님들에게 아양을 떨며 예비이사 부인 행세를 톡톡히 하고 있었겠지요. 드디어 파티가 끝나갈 무렵 지배인이 공손하게 계산서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을 겁니다. 500만 원이라던 식대는 어느새 최고급 양주와 와인이 추가되어 800만 원을 훌쩍 넘어가 있었겠죠. 시어머니는 호기롭게 웃으며 제가 맡겨둔 카드를 내밀었을 겁니다. 여기요. 우리 며느리가 미리 맡겨둔 카드니까 이걸로 긁으쇼. 지배인은 카드를 받아 결제기에 긁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빨간 글씨가 떴겠지요. 분실 신고된 카드입니다. 손님, 이 카드는 분실 신고가 되어 있어서 승인이 안 됩니다. 지배인의 말에 시어머니는 코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카드인데. 다시 긁어봐요, 다시.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당황한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렀겠지요.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을 겁니다. 아, 거참. 수진이가 또 무슨 실수를 했나 보네. 내 걸로 하세요. 하지만 남편의 카드 역시 화면에는 차가운 문구만 띄웠을 겁니다. 한도 초과 거래 정지.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흑빛으로 변해갔을 겁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른 카드, 또 다른 카드를 연신 꺼냈겠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가족 카드의 관리자, 권한으로 한도를 0원으로 묶어버렸으니까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워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축하해주러 온 상무님들과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연회장에 가득 찼겠지요. 이사 승진 파티라더니 밥값도 없는 거야? 아까는 그렇게 돈 자랑을 하더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지영이에게 소리쳤을 겁니다. 야, 너도 카드 있잖아. 내 걸로 일단 긁어. 지영이는 당황하며 제 카드로 만들었던 가족 카드를 꺼냈겠지만 그것 역시 먹통이었겠지요.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시어머니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을 겁니다. 이게 다 그 여편네 때문이야. 수진이 2년이 돈을 안 맡기고 도망간 게 분명해. 호텔 로비에서 시어머니가 고함을 지르고 지배인은 결제가 안 되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강하게 나갔을 겁니다. 남편은 상무님들이 보는 앞에서 호텔 직원에게 뒷덜미를 잡히는 치욕을 당했겠지요. 승진해서 기세등등하던 이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밥값 못 내서 전전긍긍하는 초라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그 꼴이라니.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제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게요. 수진아, 너 지금 어디야? 이 나쁜 년아, 카드 왜 정지시켰어? 당장 호텔로 안 와. 하지만 제가 보낸 문자 한 통이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을 겁니다. 어머니, 밥값은 제가 책임진다고 했죠? 그동안 제가 해드린 수술비, 생활비, 시누이 혼수비. 그거 생각하면 이 정도 망신은 약과죠.
이제 당신들이 아끼는 그 복덩이 지영이한테 해결해달라고 하세요. 전 이제 떠납니다. 문자를 확인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졌을 겁니다. 남편은 허겁지겁 은행 앱을 켜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겠지요. 하지만 그가 본 숫자는 처참한 0원. 제가 이미 모든 현금을 외화로 환전해 송금해버린 뒤였으니까요. 이럴 리가 없어. 내 돈, 우리 집 재산이 다 어디 갔어. 남편의 절규가 호텔 천장을 울렸겠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 결제가 해결되지 않자 호텔 측에서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상무님들과 회사 사람들은 에휴, 사람 잘못 봤네라며 혀를 차며 자리를 떴고 남편은 승진한 당일 경찰차에 올라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영이는 경찰이 오자마자 남편의 팔짱을 슬그머니 풀고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도 속았어요. 라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겠지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지영이의 머리채를 잡고 이년아, 네가 복덩이라며, 네가 돈 다 낸다며, 라며 개싸움이 벌어졌을 겁니다.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그 소식은 다음 날 아침이면 회사 전체에 파다하게 퍼질 겁니다. 이사 승진한 김민석, 밥값 800만 원 못 내서 경찰 연행. 이 한 줄의 소문이 그가 15년 동안 쌓아온 명예를 단숨에 무너뜨릴 테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안대를 썼습니다. 이제 곧 이륙입니다. 7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찍혔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비행기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 그들과의 모든 인연도 끊어졌습니다. 손님, 와인 한 잔 드릴까요? 승무원의 친절한 목소리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원한 화이트 와인 한 모금이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데 15년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서가, 네가 마셨을 그 독배의 맛은 어떠니? 어머니, 밥값은 잘 내셨나요? 저는 가방 안에서 친정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진짜 가요. 저들의 지옥에서 탈출해서 제 인생을 찾으러 가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중 어디에선가는 아직도 제 이름을 울부짖으며 지옥을 헤매고 있을 그들이 있겠지만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축제는 저 무거운 과거를 발 아래 두고 구름 위로 솟아오른 바로 이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70통의 비명 섞인 전화는 이제 제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스톡홀름의 차갑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호텔에서 경찰차를 타고 연행되던 남편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시어머니의 모습, 상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시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대물림하듯 서로를 탓하며 몇 시간을 조사받고 나온 시댁 식구들. 남편은 친한 동료에게 돈을 빌려 겨우 호텔 식대 일부를 변제하고 유치장 신세는 면했지만 이미 그의 얼굴은 반쯤 나간 사람처럼 휑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차가운 겨울 안개가 자욱한 도심 한복판에 버려진 네 사람 남편 민석, 시어머니, 신우이, 그리고 불륜녀 지영. 그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쉬자. 수진이 그년 집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테니까. 시어머니는 경찰서에서 나온 뒤에도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파트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건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차가운 기계음이었습니다. 삐비빅, 삐비빅.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던 그들의 결혼기념일 번호. 하지만 도어락은 완강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래? 수진이가 번호를 바꿨나? 남편이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 붙은 커다란 안내문 한 장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 부동산은 매매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무단 침입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및 법무법인 진성. 매매, 소유권 이전.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박 사장이었지만 수진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미 모든 상황을 정리한 뒤였죠. 아이고, 김 이사님? 아니, 이제 이사님 아니지. 그 집 이미 사흘 전에 잔금까지 다 치러졌어요. 사모님이 직접 나오셔서 도장 찍으셨는데 모르셨어요? 아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집이니까 얼른 나오세요. 새 주인분이 새벽에 사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가 당연히 부부 공동 명의인 줄 알았고 언젠가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 재산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진의 단독 명의였고 그녀는 파티가 열리기 전 이미 이 모든 것을 현금화해 공중으로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내 명품 가방이랑 가구들은 다 어디 갔냐고. 지영이 악을 쓰며 문을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복도 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 미리 계약해둔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김민석 씨 일행이십니까? 귀하의 가재도구는 이미 컨테이너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창고 번호와 열쇠입니다. 단 보관료는 선불이 아니니 내일부터는 본인들이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창고 열쇠 하나를 툭 던져주고 사내들은 사라졌습니다. 시댁 식구 10명이 북적이며 살던 그 넓고 화려한 아파트는 이제 타인의 소유가 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가구와 옷가지들은 차가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짐짝처럼 처박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신우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을 놓은 듯 벽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내 돈, 내 아들 이사님 만들어놨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수진이 이 독한 년, 천벌을 받을 년. 하지만 진짜 천벌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단톡방과 내부 게시판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륙 직전 예약 발송해둔 남편의 불륜 폭로 영상과 시댁의 갑질 녹취록이 전 직원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이사 승진 예정자 김민석, 불륜녀와 살림 차리고 조강지쳐 내쫓으려다 파산. 시어머니의 경악스러운 녹취 너는 밥값이나 내고 꺼져라. 이사님, 아니 김 부장. 내일 아침에 인사위원회 열릴 거니까 나오지 말고 대기해. 상무님 노발대발하셔서 자네 해고는 확정이야. 인사팀장의 싸늘한 문자 한 통에 남편은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승진 파티를 벌였던 그 밤 그는 이사가 된 것이 아니라 실업자가 되었고 집 있는 유부남에서 길바닥에 나앉은 상간남이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불륜녀 지영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돈 많다며, 이사 된다며,
집도 내 거라며. 지영아, 잠깐만. 수진이가 돈을 다 빼돌려서 그래. 금방 찾을 수 있어. 웃기지 마. 장고 영원이라며. 집도 팔렸다며. 나 임신했다는 거 거짓말이야. 오빠 돈 보고 같이 산 건데 이제 빈털터리 상간남이랑 내가 왜 살아? 지영은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듯 쏘아붙이고는 입고 있던 명품 코트깃을 세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영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가방과 명품을 사주느라 썼던 돈들은 이제 찾을 길 없는 매몰 비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파트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 그들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 두 통, 10통. 수진아, 제발 전화 좀 받아봐. 내가 잘못했다. 어미가 미안해. 일단 문 좀 열어줘라. 수진아, 나 민석이야. 우리 대화로 풀자. 응? 너 어디야? 지금 당장 돌아와. 하지만 수진의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복도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7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악행이 얼마나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밥값 500만 원 아끼려다 전 재산을 날리고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다가 자신들이 길바닥 식모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시각 수지는 구름이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별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다 끝난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되겠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용서는 산 사람에게나 하는 거지 죽은 인연에게는 하는 게 아니니까요. 수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등 뒤에 남겨진 지옥의 비명소리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15년의 헌신을 비웃었던 그들에게 남겨진 건 오직 텅 빈 통장과 차가운 컨테이너 열쇠 하나뿐이었습니다. 스톡홀름의 아침은 차갑지만 투명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코끝을 스치는 알싸한 공기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찌든 음식 냄새, 시어머니의 걸걸한 잔소리, 그리고 남편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지옥 같은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생전 처음 맡아보는 자유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호텔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를 위해 아침상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오롯한 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어제 비행기 이륙 직전 꺼두었던 한국 휴대전화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그 기계를 꺼내 천천히 전원을 켰습니다. 로밍 신호가 잡히자마자 기계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징, 징, 징 끊임없이 울려대는 진동음은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같았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들, 부재중 전화 72통, 읽지 않은 문자 메시지 150통, 그 숫자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떠난 그 자리가 얼마나 처참한 아수라장이었는지를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남편의 문자였습니다. 파티 직후에는 분노에 가득 차서 너 미쳤어? 당장 안 나타나?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돌아와. 라고 협박을 하더니 새벽 3시가 넘어가자 수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집 도어락은 왜 바꾼 거야? 우리 지금 길바닥이야. 라며 비굴하게 매달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문자는 오늘 아침에 온 것이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나 회사 잘렸어. 이사 발령 취소되고 파면됐다고. 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우리 다 죽으라는 거야? 비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15년 헌신한 아내를 급 떨어진다며 내쫓으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죽겠다며 매달리는 그 꼴이라니.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던 그 회사가 그를 가장 비참하게 버렸다는 소식은 제게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사람이냐? 늙은 시애미를 이 추운 길바닥에 내팽개쳐? 너 천벌 받는다. 당장 돈 보내. 당장. 협박으로 시작한 문자는 이내 애걸복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입이 보살이라 말이 헛나왔어. 지영이 그녀는 벌써 도망갔다. 우리 아들 시계랑 현금 다 들고 튀었어. 우리 지금 갈 곳이 없다. 제발 돈 조금만 보내줘라. 죽을 죄를 지었다. 복덩이라며 치켜세우던 지영이가 남편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털어 도망갔다는 대목에서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역시 유유상종이라더니 돈 보고 붙은 불륜녀가 돈 떨어진 남자를 지킬 리가 없죠. 지영이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신우이의 문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언니, 나 이번 달 카드값 내야 하는데 왜 내 카드 정지시켰어요? 나 지금 친구들이랑 여행 왔다가 계산 못해서 잡혀 있어요. 언니 미쳤어요? 얼른 입금해줘요.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고 기생충처럼 단물 빨아먹으려 드는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그 모든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분노, 원망, 협박, 애원, 절규.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 그 짧은 문장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사 사모님 꿈에 부풀어 최고급 호텔에서 와인을 마시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장고 영혼의 알거지가 되어 차가운 아파트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요. 배신한 남편은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갑질하던 시어머니는 믿었던 불륜녀에게 뒤통수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남긴 72통의 전화는 바로 그들이 만든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내지르는 단군 일의 가장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아니, 답장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죠. 민서가, 네가 그랬지? 지영이가 내 인생의 복덩이라고. 그 복덩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아. 아, 참. 네가 살고 싶어 했던 그 아파트랑 상가, 어제 잔금까지 다 치르고 새 주인한테 넘겼어. 이제 너랑은 상관없는 곳이야. 그리고 내 돈으로 샀던 내 명품 정장이랑 시계들도 내가 다 회수했으니 찾지 마. 영혼의 인생, 네가 자초한 거니까 달게 받아.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저는 휴대전화 전원을 다시 꺼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를 찾을 수도 저에게 닿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호텔을 나와 스톡홀름 시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돌길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길가 카페에 앉아 갓 구운 시나몬 롤과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콩나물값 500원을 아끼지 않아도 되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기다리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통장에는 그동안 모아온 재산과 부동산 매각 대금이 든든하게 들어 있었고 제 앞에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고요한 인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득 거리에 지나가는 단란한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가 없는 제 처지를 비관하며 눈시울이 붉어졌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파괴하는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월세방을 전전하며 서로를 증오하고 원망하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상간남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재취업도 못한 채 비참하게 늙어갈 것이고, 시어머니는 제가 보내주던 생활비가 끊긴 뒤에야 그 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겠죠. 하지만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저는 카페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진짜 자유예요. 15년 동안 빌려줬던 제 인생, 이제 제가 다 돌려받았어요. 바람에 실려온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나던 그 역겨운 불륜의 향기가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 피어난 생의 향기였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과거의 비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김민석과 그 식구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잃은 통의 비명은 이제 호수의 물결처럼 잔잔하게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45살의 수진, 그녀의 진짜 인생은 스톡홀름의 찬란한 아침 햇살과 함께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톡홀름의 노천 카페에서 갓 구운 빵 향기를 맡으며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 저를 급 떨어진다며 내쫓았던 그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15년 동안 제가 닦아놓은 비단길 위에서 왕노릇을 하던 사람들을 그 길에서 한 발자국만 밀어냈을 뿐인데 그들은 스스로 비틀거리다 못해 서로를 물어뜯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에서 쫓겨난 그 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는 결국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 잘난 이사 승진 파티복을 입고 찜질방 바닥에 누워있는 그들의 꼴이 어떠했을지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지 않으세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다음날 아침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왜 가구들이 다 여기 있어? 시어머니는 창고 문을 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미리 업체를 불러 옮겨둔 짐들은 그저 먼지 쌓인 짐짝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이태리제, 소파, 수입 대리석, 식탁. 그 화려한 가구들은 이제 그들이 들어갈 단칸방 월세방에는 발 하나 들릴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보관료가 문제였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불어나는 창고 임대료를 낼 돈이 그들에겐 10원 한 장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제 카드로 샀던 명품 가방과 시계들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남편의 회사 파면. 소식은 업계의 삽시간에 퍼졌고 상간남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글을 받아줄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야, 김민석, 네가 똑똑히 처리한다며. 수진이 그년이 돈 다 들고 튀는 동안 넌 뭐했어? 시어머니의 날 선 화살은 결국 아들인 민석에게 향했습니다. 평소 금지옥엽 아끼던 아들이었지만 돈줄이 끊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자 아들은 그저 자신을 고생시키는 무능한 놈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가 지영이 보고 복덩이라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까진 않았어요. 그 계집애가 내 시계랑 비상금 다 들고 튄 거 안 보여요? 남편도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영이에게 눈이 멀어 15년 조강지처를 벌인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한 채 오직 도망간 불륜녀와 어머니 탓만 하고 있었죠. 그들의 싸움은 좁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제가 보내주던 한 달 생활비 500만 원도 안 되는 보증금으로 얻은 그 집은 세 사람이 눕기에도 비좁았습니다. 신우이는 매일같이 울며 불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나 친구들한테 이사 사모님 신우이 된다고 다 자랑했단 말이야. 나 이제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엄마,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언니한테 빌어서라도 돈 좀 받아오란 말이야.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가 남겨둔 마지막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제가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 명의로 가입해두었던 각종 보험과 연금들. 사실 그것들의 수익자는 모두 수진저로 되어 있었고, 제가 떠나기 직전 모든 계약을 해지하며 환급감까지 싹 거두어 갔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게 자기 노후 자금인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해지된 계좌입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비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 손을 벌려봤지만 이미 밥값 못 내서 경찰차 탄 놈으로 소문난 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줬던 지인들이 내 돈부터 갚으라며 월세방으로 들이닥쳤죠. 야, 김민석, 너 이사 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게 뭐야? 내 돈 3천만 원 당장 내놔. 채무자들에게 멱살을 잡혀 질질 끌려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통곡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제발 한 번만 살려줘라. 그녀는 벽을 치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이미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그들의 비명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흙탕 싸움의 앞권은 도망간 지영이의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지영이를 잡겠다며 흥신소까지 알아봤지만 돌아온 소식은 가관이었죠. 지영이는 애초에 임신조차 하지 않았고 남편 민석이 말고도 3명의 남자에게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던 전문 꽃뱀이었던 겁니다. 남편 민석은 자신이 15년 헌신한 아내를 버리고 선택한 복덩이가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끈 독사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하하, 임신도 아니었어? 내가 고작 그런 년 때문에 수진이를 버렸다고? 내 집, 내 직장,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남편은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밤마다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저를 향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한심해서 흘리는 이기적인 눈물일 뿐이었죠. 시댁 식구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만 봐도 치를 떨며 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무능을 탓하고 아들은 어머니의 탐욕을 원망하며 신우이는 그 사이에서 돈 한 푼 안 나오는 집안 꼴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제가 없던 15년 전에 그 가난하고 추악한 밑바닥으로 그들은 정확하게 되돌아간 것입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비참해졌죠. 이미 화려한 맛을 알아버린 자들에게 가난은 죽음보다 더한 고문이니까요. 여러분, 이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맷돌 같은 눈물이 흐른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더군요. 스톡홀름의 노을이 지는 저녁, 저는 우연히 한국 뉴스를 검색하다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대기업 전 간부 밥값 미납 사건 이후 사기 혐의로 피소 남편 민석이었습니다. 급하게 돈을 마련하려다 지인의 투자금을 건드린 모양이더군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찾아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만든 지옥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업보의 늪에서 스스로 가라앉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아,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옆 테이블에 다정한 노부부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비싸고 맛있는 걸 먹으려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위해서요. 70통의 비명 섞인 전화는 이제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제 인생의 무대에서 그들은 이미 퇴장당한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추악한 진흙탕 속에서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으며 살아갈 그들의 미래에 저는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 스톡홀름에 자리를 잡은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떻게 지냈냐고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자산과 한국에서 정리해온 자금으로 작은 갤러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북유럽의 따뜻한 원목 가구들과 제가 직접 고른 그림들로 채워진 그곳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하게 나를 위해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그 1년 사이 제 얼굴에선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시달리며 퀭했던 눈가는 이제 생기로 반짝였고 콩나물 값을 아끼느라 거칠었던 손은 이제 부드러운 유화 물감을 만지는 화가의 손이 되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저를 수진 그 자체로 불러주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독립적인 인간으로 대접받는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갤러리 밖으로 보이는 북유럽의 투명한 햇살 아래 낯익은 하지만 아주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 처음에는 누군가 했습니다. 꾀재재한 코트 소매는 해져 있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찰흙처럼 휑하게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1년 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세등등하게 이사 승진 파티를 벌이던 김민석,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스웨덴까지 저를 찾아오다니요.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떨리는 손으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랑이는 종소리가 오늘따라 참 처량하게 들리더군요. 수진아, 수진아, 너 정말 여기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섞여 갈라져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그 당당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굴함과 비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보는 듯한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니? 김민석 씨. 제 차가운 말투에 남편은 무너지듯 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카페 안에 손님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신발 근처를 붙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지영이 그년한테 홀려서 내 인생의 은인인 너를 몰라보고 어머니도 지금 몸져 누워 계셔. 신우이는 사채빚에 쫓겨서 어디론가 잠적했고 나 지금 정말 죽고 싶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소식들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사 승진은커녕 불륜 영상이 퍼져 업계에서 매장당했고 사기 혐의로 소송까지 당해 전 재산을 압류당했다고 하더군요. 살던 월세방 보증금까지 날리고 지금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뛰고 있다는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공들여 쌓아준 성을 제 손으로 허물고 나니 그는 고작 고시원 방 한 칸조차 유지하기 힘든 무능한 인간일 뿐이었던 겁니다. 수진아, 나 한 번만 살려줘. 네가 가진 그 돈 조금만. 아니, 조금만 빌려주면 내가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볼게.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죽어가는 건 막아줘야 하잖아. 우리 15년 정이 있잖아. 15년 정이라는 말에 저는
참아왔던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민서가 네가 그 승진 파티 날 나보고 급 떨어진다고 오지 말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내 돈으로 내 불륜녀 스테이크 먹였을 때, 그때 우리 정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혔어. 너희 어머니가 나보고 돌개집이라고 했을 때 내 가슴은 이미 난도질 당해서 너희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버렸다고.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네가 여기 오기 위해 비행기 값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차라리 내 어머니 약값이나 보태지 그랬니? 아, 하긴. 너는 예나 지금이나 내 아니가 제일 중요한 이기적인 놈이니까. 남편은 제 차가운 눈빛에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진아,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그래도 너 착한 사람이었잖아. 내가 알던 수진이는 이렇지 않았어. 착한 수진이는 네가 죽였잖아. 네가 그 호텔 연회장에서 불륜녀 옆에 끼고 비웃을 때 그 착한 수진이는 이미 죽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는 네가 만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야. 저는 카페 카운터로 가서 보안업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기 웬 동양인 남자가 영업 방해를 하고 있네요. 당장 와서 끌어내 주세요. 남편은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이럴 거야?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나 여기서 나가면 길바닥에서 죽는단 말이야. 죽든 살든 그건 내 몫이야. 네가 복덩이라던 지영이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해봐. 아, 걔는 이미 내 돈 들고 딴 남자랑 살림 차렸지? 잠시 후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남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수진, 너 천벌 받을 거야. 조강지처가 이래도 되는 거야? 수진아, 제발. 그의 비명소리가 멀어질수록 카페 안은 다시 평화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뒤끝은 개운하더군요. 1년 전 제가 느꼈던 그 절망과 고통을 그는 이제야 시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회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레기 더미를 한 번 더 확인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를 보고 나니 확실해졌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만약 제가 그때 참았더라면 저 비참한 남자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제 남은 인생까지 썩어갔겠지요. 저는 갤러리 벽에 걸린 제 그림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눈부신 빛으로 나아가는 여자의 뒷모습.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잃은 통에 비명 섞인 전화로 저를 괴롭히던 유령들은 이제 완전히 성불에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차에 실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1년 전 호텔 식대 못 내서 경찰차 타던 그날에서 그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군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려야 할 그림의 제목은 영원한 작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한 사람은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드렸잖아요. 이제 저는 이 평화로운 곳에서 다시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저만의 꽃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넘기려 합니다. 스웨덴 경찰차에 실려가던 남편의 그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15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마침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소리치던 착했던 수진이는 그날 그 카페 문 밖으로 영원히 퇴장당했습니다. 이제 이곳 스톡홀름에는 오직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그려나가는 한 여자, 수진만이 남았습니다. 그 소동이 있은 후 저는 한동안 카페 문을 닫고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북유럽의 숲길을 걷고 얼음처럼 차가운 호수에 발을 담그며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도끼까지 씻어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너는 왜 애를 못 낳니라는 타박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는데 이제는 압니다. 제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하늘이 저 비뚤어진 집안의 대를 잊지 말라고 저를 지켜주신 신호였다는 것을요. 덕분에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그 지옥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저에게 한국에서 소식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저를 도와 부동산을 정리해 주셨던 박 사장님이 전해주신 소식이었죠. 사모님, 아니 수진 씨. 그 집안 이제 정말 끝장났습니다. 김민석 씨는 스웨덴에서 강제 출국당해 한국 오자마자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요. 시어머니라는 분은 충격으로 마비가 와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요양원에 들어갔답니다. 시누이는 사채업자들 피해 다니느라 행방불명이라네요. 참, 사람 팔자 한순간이 돼요. 박 사장님의 덤덤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망하기를 저주하며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진흙탕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분노조차 일지 않더군요. 그저 타오르다 남은 죄를 보는 것처럼 무미건조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내린 가장 큰 복수는 재산 몰수나 사회적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망각해버린 것, 그게 진짜 복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제 갤러리 카페는 이제 스톡홀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시작되는 일상. 저는 이제 더 이상 콩나물값 500원을 아끼기 위해 시장 바닥을 헤매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그 돈으로 꽃을 사고 그림 물감을 사고 저를 아껴주는 이곳 친구들과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어느 날은 카페에 들른 한 노부부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아주 깊은 바다가 들어있군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 걸려온 70통의 비명 섞인 전화를 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야 제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함께 울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5,000자가 넘는 이 긴 고백을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참는 게 미덕이다. 자식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지옥 같은 삶을 견디고 계신 수많은 수진이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강지처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도둑맞지 마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헌신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 제가 이민 가방 2개를 들고 한국을 떠날 때 제 나이 45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날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댁의 갑질, 불륜녀의 비웃음, 그 모든 것들은 제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난 거친 파도였을 뿐입니다. 파도는 지나가고 나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키를 꽉 잡고 있는 저 자신이었죠. 이제 제 카페 벽에는 15년 전의 낡은 사진 대신 스톡홀름의 푸른 하늘을 담은 제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70통의 부재중 전화로 저를 괴롭히던 유령들은 이제 완전히 성불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수진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오직 너만을 위해 웃으렴.
악인들의 파멸은 당연한 인과응보였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낸 그들은 평생을 후회와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지옥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 눈앞에는 오직 눈부신 스웨덴의 백야가 펼쳐져 있고 제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혹시 잃은 통에 비명 섞인 전화가 걸려오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세요. 여러분만의 스톡홀름으로 떠나세요. 인생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 수진이는 이제 이 평화로운 곳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마시고 더 이상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저처럼 찬란한 승리의 햇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